오늘 패널 토론에 참석하신 참석자분들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청회 토론의 자장이신 서울시립대학교 이준명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패널로 참여해주신 분들은 인천대학교 전영호 교수님이십니다. 상지대학교 송현종 교수님이십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협회 안동의 이형길 부회장님이십니다.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박종립 최고전문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십니다. 토론의 진행은 좌장이신 서울시립대학교 이준명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공청회 사회도 가끔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관심이 많고 한 공청회는 처음 사회를 보다 보니까 조금 어색하고 합니다. 아무튼 좋은 토론 논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주제 발표를 한 문영필 교수, 아마 이 발표된 내용은 본인이 뭔가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닌 거고요. 연구자들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아마 일이어서 이 연구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해서 아마 맡게 된 것 같고, 연구자는 이제 발표처에서 그런 주제를 던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을 이제 취합하고 하는 과정은 그 뒤에 또 이제 실질적으로 아마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된 내용은 그런 이제 문제들을 던지면서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토론자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실 거고, 아마 이렇게 많이들 참석을 하셔서 의견을 아마 표현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 그거를 충분히 이제 검토를 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정도로 서두를 마치고요. 먼저 이제 토론자들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된 순서대로 말씀을 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대 전형우 교수님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천대 전형우입니다. 제가 발표문, 토론문을 써와서 한 3장인데 좀 짧게 발표할 시간이 없어서 짧게 발표하겠습니다. 발표문을 읽기 전에 현장에서 발표하신 내용을 들으면서 드는 첫 번째 생각은 서울시 강남구와 서초구와 송파구의 요양원 예, 알겠습니다. 예. 강남 지역의 요양시설이 부족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장교양봉 제도의 전체를 흔드는 1차 허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잘못된 서울이 전국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강남 지역의 일부에 하나고 있고 강북 지역은 사실은 현원들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강남 지역에서 금강이나 용인이나 성남으로 내려가서도 사실하고 그러시는데 이해가 알 수 없고요. 두 번째, 한번 서울시 한복판에 이렇게 규제를 풀어주기 시작을 하면 서울에 1000만 명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규제를 풀어준 거에 대해서 지자체와 건강보험공단이 제대로 관리 감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번 풀어지면은요 규제는 다시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이해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정책은 사실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정책입니다. 그래서 있겠습니다. 요양원에 대한 기존의 매매에서 임체로 허용하는 것은 비영리기관의 시범사업을 거쳐서 궁극적으로 금융자본인 손해보험업계 요구를 받아들이기 위한 사전 절차로 보입니다. 이는 대규모 금융자본의 시장 진입을 더욱 용이하게 해서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매우 위험한 정책입니다. 무엇보다도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의 주거 불안정성이 심화되어서 아픈 노인들이 요양원에서 갑자기 쫓겨날 수 있고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인해 노인의 방임과 조기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위험한 정책입니다. 특히 소규모 자본으로 신규 시설이 난립하면서 기존의 요양원들은 제공기관들 간의 경쟁이 더욱 심해지면서 기관의 재정 상태가 더욱 어려워지고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제공 인력의 일자리의 불안정성도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실제로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외국에서는 돌봄 영역에 손보업계와 같은 금융자본들이 시장을 점유하는 금융화, 그거를 금융화라고 합니다. Financialization of Care라는 것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투기성 자본이 요양시장을 실제 대거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로나 시기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하면은, 그러한 투기성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에 있는 요양원에 계신 노인들이 일반 요양원보다 노인들이 조기에 사망을 하고 병원에 더 자주 가고 향정기성 약품을 더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품질 저하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고, 요양보호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도 나쁜 일자리가 양산되고 있는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기자회견을 해서 투기 자금으로 설립 및 운영되는 요양원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더욱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제공기관이 들어와서 매우 다양한 자본을 갖고 있는 제공기관들이 대규모 체인을 갖고서 들어오면은 규제를 한다고 해서 도저히 잡아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에서는 전국에 3만 명의 노인을 보유하는 대규모 체인 요양원이 있었습니다. 서던크로스라는 요양원이 있었는데, 그 서던크로스 요양원이 갑자기 파산하면서 3만 명의 노인들이 그 시설들에서 다른 곳으로 전원을 시켜야 되는 몇천 명이 전원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5명의 노인이 학대로 인해서 사망을 하고 그 원인과 책임 규명에 매우 어려움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를 허용하는 것은 규제만을 통해서 금융자본의 시장 진입을 더욱 촉진시키는 정책으로서 절대로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2005년부터 지금 18년간 장기요양법으로 논문 쓰고 여태까지 공부하고 있고 외국 사례를 봤었는데, 이것들을 시작으로 보험업계의 진입을 더 심화시킨다면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더 문제가 심각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주거가 어떻게 불안정해질까? 아시는 것처럼 전세 사기처럼 빌라의 전세 사기가 발생한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떼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에 계시는 노인들은 치매 노인이거나 일상 수행 능력이 안 되는 매우 허약한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사시는 요양원에 강제 압류에 의한 빨간 딱지가 붙여질 수 있는 상황도 영국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가 요양원에 매입을 고수한 이유는 취약한 노인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주거권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했는데, 왜 갑자기,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가 원해서 자체적으로 한 정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주거권을 악화시키는 정말 불쌍하고 있는 우리의 부모님이시고 치매 노인 불쌍한 어르신들을 왜 그렇게 주거권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적은 자본금으로 하면은 투기성 자본의 진입이 더욱더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벤처 캐피탈이나 이러한 재테크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투기적인 금융자본이 장기요양 사업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은 더 작은 소규모 가정 가진 요양업이나 금량자본이 들어와서 부실한 요양원이 난립화되고, 평가를 기피하는 비등을 이유로 요양원을 유장으로 폐업하고 평가 안 받고 피하고, 이러한 나쁜 일들을 더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더욱더 심화될 것입니다. 세 번째, 형평성 차원입니다. 기존의 매입을 통해서 운영하는 시설과 형평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요양원을 운영하는 개인과 법인들은 매입을 위해서 개인의 사비를 털거나 법인 자산을 투입해서 은행의 대출을 갚기 위해서 어렵게 시설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보업계의 입장을 받아라 임차를 허용하면은 신규로 진입하는 손보업계와 신규 진입하는 기관들이 훨씬 더 작은 자본금으로 시설을 쉽게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더욱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미 손해보험업계는 더 많은 개인이나 법인보다 더 많은 자산을 갖고 있는 기업들인데 왜 그들에게만 더 특기를 주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대규모 자본을 가진 기관들은 외국처럼 적은 설립 비용으로 여러 분점을 내거나 브랜치를 내거나 기대 사업자를 인수해서 단기간에 시장 점유율을 급속대로 확대하면서 전국의 체인점을 확대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많은 노인 요양원들의 어려움이 가중이 될 것이고 노인 확보 경쟁을 벌이면서 본인 부담금 면제와 선물 공세 등의 그러한 각종 부당 행위로 더욱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네 번째, 이렇게 되면은 요양보호사나 간호사나 그 조무사들의 인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존의 요양원의 시설의 재정과 재무 상태가 안 되고 폐업의 상태로 이뤄지고 불안정해지면은 그들의 일자리 또한 불안정하기 때문에 더 안 좋아질 것입니다. 실제로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그러한 초기 수상자분의 요양원들은 일반 요양원보다 서비스 제공 인력의 수를 더 적게 사용하고 급여를 더 적은 수준으로 제공함으로 인해서 이직률이 높아지고 인건비를 줄이려고 노력함으로 인해서 서비스 품질이 더욱 저하되는 악순환의 구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미 현장에서는 요양보호사를 구하지 못해서 인력난이 더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더 그러한 문제를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다섯 번째, 대규모 자본이 들어오면은 요양원의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서 이익을 외부로 유출하는 경향성들이 더욱 늘어납니다. 잘 알지 못하는 의료 쪽의 교수들이나 연구자들이 대규모 자본이 들으면 잘할 것이다 이러는데 정말 착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병원은 의료보험사 수익을 병원 외부로 유출할 수 없습니다. 병원 내에 재투자로 시설 장비나 인력의 재투자입니다. 비영리 기관입니다. 그러나 장기형 기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외부로 유출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승, 이정석, 정현진, 신순의 권진희 박사가 2023년에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은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C시설의 경우에는 수익을 상당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수익 대비 지출을 하고 있는데 전출국으로 전체 지출 중에서 전출국의 21%를 가져서 외부 기관으로 전출국으로 써가고 있습니다. 전체 지출의 21%입니다. 논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이익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도에서도 이렇게 21%의 전체 지출의 전출금을 쓰고 있는데 임차를 통해서 더 작은 비용으로 설립 비용으로 수익을 더 창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요양보험 제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시장화와 과잉경쟁으로 인해서 제공기관들도 힘들고 서비스의 품질도 낮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는 시장화를 더 나가서 임차를 통해서 앞으로 더욱더 금융화가 이루어진다면은 정말 우리 장기요양보험지대 재난 같은 상황이 발생될 것으로 정말 연구자로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영우 교수님 감사합니다. 규제 완화의 문제점 많이 지적을 해주셨고요. 금융화되게 된다면 이제 주거권들이 약화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돼서 이런 서비스 질은 악화될 거다. 그런 미국과 영국의 사례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추기력 자본으로 이런 문제점 같은 것들을 지적해 주셨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을 하고 호응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송현종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상지대학교 보건의료 경영학과의 송현종입니다. 아까 전영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의료를 전공한 교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말씀 잘 해주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의 이 논의 자체가 사실은 노인분들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뭘 원하시는지.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우리 장교양을 실제
기관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 계신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직원분 많이 왔어요. 네. 직원 선생님들도 많이 오셨고, 네. 운영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지금 오셔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라는 것을 저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인분들이 뭘 원하시는지, 신노년층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신노년층, 베이비부머 세대가 원하는 건 에이징 플레이스입니다. 죽을 때까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죽고 싶다라는 게 요구가 아니고요. 내가 내 집에서 충분히 살 수 있는 만큼 살다가 정말 한 3일만 앓고 죽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굉장히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노년층을 위한 장교양 서비스는 결국은 재가를 중심으로 하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래서 정부의 정책 방향도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시는 것처럼 노인의 절대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모두 다 에이징 인 플레이스에 안타깝지만 계실 수가 없다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고, 그리고 일정 비율 정도는 사실은 시설에 계시겠다라는 노인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노인요양시설, 요양시설의 어떤 양적 수준과 질적 수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에 요양시설을 이용하시게 될 신요년층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오늘의 논의가 되게 된 배경은 결국은 현재의 공급 구조가 그분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에서 시작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결국은 현재의 공급 구조로 그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라는 것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어떤 식으로든 양적 인프라의 확대든 질적 수준의 향상이든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발표에도 사실 일부 포함이 되어 있지만 저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노년층이 바라고 있는, 다시 말하면 베이비부머 세대가 바라고 있는 장기 요양 서비스의 모습과 지금 현재의 모습에서의 미스매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지만 논리적으로 조금 더 정확한 발표가 되었을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신노년층을 위한 노인 요양시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양적 측면, 질적 측면 두 가지가 전부 다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앞서 발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분석 중에 하나가 전용원 교수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역별 공급 수준에 대한 분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의 질을 따지기 전에 양적인 측면에서의 공급의 지역적 불균형, 임밸런스는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문혁표 교수도 마지막 슬라이드 정도의 말씀 주신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요양병원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빼놓고 이야기하기가 사실 지금 현재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 정립에 대해서 대단히 오랫동안 논의가 있어 왔고 지금 현재 통합한정 체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의 정책 수단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제도화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제했을 때 현재까지의 연구들은 저도 연구를 했습니다만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대체제, 요양시설, 요양병원의 대체제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이야기하기가, 그러니까 공급이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이 정도 공급이면 충분하냐 충분하지 않느냐의 논의를 하기 위해서 요양병원 빼고는 좀 이야기가 어렵다. 예를 들면 부산광역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에는 네 조금 조용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 부산광역시의 병상이 지금 33,345개가 있습니다. 경기도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가 요양시설이 부족한 곳이냐? 라고 생각을 할 때 요양병원의 병상수까지 생각한다면 부족한가? 이에 대한 부분에서의 약간의 의문사항이 듭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 요양병원의 병상수가 22,51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아까 발표에도 나왔듯이 강남에 몇 개가 있냐? 1,25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함께 좀 고려를 하게 된다면 발표에서 나왔던 부족지역이라는 것이 꼭 부족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가 여러 가지 정책 방안들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어쨌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기능 정립에 대한 부분이 좀 현실적으로 좀 빨리 논의돼서 제도화가 좀 필요하다라는 걸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공급과 양적 공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아까도 어떤 분께서 요양시설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달라는 말씀입니다. 정원 충족률이 굉장히 낮은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결국은 공급 과잉입니다. 그럼 지금 공급 과잉이 가져올 수 있는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양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발표에서도 언급이 된 것처럼 설립 주체가 개인인 시설에 절대수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점유율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장교양기관 평가 결과에 따르면 분석을 다 해보면 개인 시설의 서비스 질이 국공립이나 법인에 대해서 낮은 것은 맞습니다. 이거는 데이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공립에 대한 부분이 확충되어야 한다는 발표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임차를 허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무엇보다 지켜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서비스에 대한 공공성입니다. 이 노인장교양보험은 사회보험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공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기존의 요양시설에서도 공공성 강화에 대한 부분은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 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형평성의 문제는 그럼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존의 요양시설이 공공성이 100% 담보가 됐었느냐에 대한 통렬한 반성, 또한 지금 현재의 공급 구조가 신노년층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느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 논의 구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포천이나 화성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요양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또 건립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의미하는가가 무엇일지에 대한 부분에 함께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임차허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효 교수님 아까 토론해 주셨던 문제, 저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논의의 전제는 노인장교양보험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을 지키고 공공성을 우리가 실현하는 것이 일단은 전제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공성을 위해서 짧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 관리는 노인장교양보험 같은 경우 관리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버넌스 구조가 지자체와 보험자로 구분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죠. 지자체와 관련해서는 결국은 지자체가 지정하고 갱신하는 지정갱신의 주체가 지금 현재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각 지역에서의 수요 공급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질이 낮은 요양시설의 경우에는 퇴출시킬 수 있는 권한, 이것들을 충분히 보장해서 양질의 시설들에 대한 장교양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거버넌스의 축인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진취적인 측면 또한 재정의 건정성을 위해서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급여 비용에 대한 심사 또 평가를 통해서 보험자로서 노인장교양보험의 재정의 건정성과 지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송현정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청중들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토론이 다 끝난 뒤에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말씀하시면 서로 뒤섞여가지고 제대로 토론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송현정 교수님 아마 이 에이징 인플레이스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은 또 불가피하게 이용하실 분들이 있다. 공급 구조가 지금 이제 어떠냐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특히 요양병원과의 관계, 요양병원을 공급 체계 안에 포함시켜서 지적 계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말씀 해주셨고 그 과정에서 이제 기능 정립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 주시고요. 네. 그리고 서비스 질 관리와 관련해서는 이제 공공성을 강화해야 되는데 관리 주체들의 역할을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굉장히 크게 말하고 있는데도 안 들리는가요? 마이크를. 네, 마이크가 아마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형길 부회장님 또 말씀을 해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부회장 이영길입니다. 먼저 저 같은 의견이니까 이거 피켓 들고 계신 분이 팔 아프실 텐데 잠깐 내리셨는데 같이 보고 있기가 경험자로서 좀 안쓰럽습니다. 부탁드릴 건 이런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실 검토할 시간을 좀 먼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이제 생업에 종사하면서 이게 밤을 끝까지 봐야 되는 사람들은 어제 하루 만에 시간 갖고는 이게 검토하기가 좀 많이 부족한 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선을 다했지만 다음에는 조금 더 시간을 많이 주시면 좀 더 많은 이렇게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장에 있는 사람이니까 우선 이 발표 자료에 있는 제가 생각하는 오류들에 대해서 먼저 좀 짚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상되는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조금 다루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임대가 앞으로 되면 어떤 것들을 예상하시는데 현장에서 실제로 암암리에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임대의 피해들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갖고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내용들을 좀 보시면 갖고 계신 자료들을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발제 자료 PPT 페이지로는 8페이지고 갖고 계신 자료에는 6페이지 상단입니다. 공급 노인요양시설의 증가와 지역별 특성을 먼저 이렇게 다루시면서 포항 사례를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저 이거 보다가 깜짝 놀랐거든요. 포항시의 경우에 300여 개의 노인요양시설이 있다고 지금 자료에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공단 홈페이지를 들어갔더니 300개가 아니고 37개입니다. 그리고 공생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7개 포함하면 총 44개. 그래서 300개가 한 시에 사실은 있을 수도 없고요. 이렇다고 하면 와 요양원들이 막 진짜 막 너무 경쟁이 심해가지고 뭔가 제재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공단 홈페이지 어제 날짜로 들어가서 찾아보니 노인요양시설은 37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사가 잘못됐거나 뭔가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 또 기사를 좀 인용하셔서 예전에는 시외 지역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이 인기였다면 최근에는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노인요양시설이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동시에 지역 요양병원은 환자 모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운영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하는 사례도 나타난다고 이렇게 써주셨는데 기사의 원문을 보면 2023년도 2월 19일자 경북매일 기사이죠. 여기 발표문과는 좀 다른 내용이 삽입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빠진 내용이 뭐냐면 요양병원은 환자 모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운영비용을 줄이기 위해 그 다음에 빠진 문구가 뭐냐면 수년 전 병원 규모를 대폭 줄이는 한편 노인요양시설로 일부를 재단장했다. 요양원이 정말 할 만한 거고 뭔가 괜찮아서 요양병원 전체를 전환한 게 아니고요. 기사 내용의 업무는 요양병원이 수익을 위해서 어떤 일부 공간을 요양원으로 이렇게 재단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양병원과 요양원이 같이 있으면서 수익 구조의 극대화를 위해서 이게 일부를 재단장한 거지. 여기 지금 발표문처럼 요양병원 전체가 요양원으로 전환한 사례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사의 내용하고 조금 다르다는 점을 좀 짚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PPT 자료는 9페이지고요. 갖고 계신 자료는 지금 7페이지의 상단입니다. 저는 이게 조금 내용이 출처를 조금 궁금한 쪽으로 어디가 기준인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좀 그래도 급하게 좀 찾아온 자료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에서 2021년도에 발간한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 사업 성과 분석이라는 자료에 보면 독일 공공에서 제공하는 비중이 50%고요. 여기서 말씀하신 서유럽은 공공이 50%, 비영리가 25%, 민간 영리에서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북유럽은 80에서 90%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간이 더 높다? 아니요. 한국이 가장 높습니다. 오히려 시장화가 많이 됐다고 하고 국제들 같은 경우도 비영리 기관을 포함한다면 75%가 공공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찾았고 다른 데이터가 있으면 더 좀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갖고 계신 자료는 27페이지 상단이고요. PPT 자료는 46페이지입니다. 이거는 뭐 오류라기보다는 조금 더 강화하고 싶은 내용인데요. 46, PPT 46 갖고 계신 자료 27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아까 우리 전영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수치로 보완하고자 하는 건데 영국, 미국 경험을 보면 체인화와 대형화가 이루어지면 서비스 질 등에 대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셨는데 서비스 질의 하락 수준 정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2021년도에 미국에서 법무부가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금융화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5개 프랜차이즈 업체가 미국 그 노인 요양 시설의 10%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 10%를 차지하는데 신기한 건 이 사모펀드에서 운영하는 금융화된 이 업체들이 들어오자마자 사망률이 10%가 올라갔어요. 또 점유율이 10%가 되니까 사망률이 10%가 올라간다면 제가 좀 이렇게 좀 비약을 조금 하자 그러면 20%가 되면 얼마가 올라갈까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2021년도에 미국 법무부에서 5개 프랜차이즈를 상대로 고소를 했어요. 기소를 했죠. 왜 그랬냐면 기소 내용을 보면 계약된 서비스를 미정화하고 부당 청구, 사기, 서비스 남용, 적정 인원 미배치, 품질 불량. 그래서 전국 평균 프랜차이즈가 아닌 그런 노인 요양 시설들보다 훨씬 더 이런 것들이 높았기 때문에 미국 법무부에서 이 5개 상대를 다 기소를 하고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공단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예상하고 있고 앞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하셔야 된다는 것도 저는 동의는 합니다. 하지만 앞선 미국의 선례를 살펴본다면 공단이 미국 법무부와 같은 수준의 인력과 어떤 노하우를 갖지 않는 이상은 잘못하면 못 잡으면 어떻게 되죠? 네. 이거에 다른 어떤 기업이라면 이익하고 연관이 되지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건 사망률입니다.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공단이 이거를 예상하고 잡겠다고 말씀하시지만 미국 법무부가 할 정도의 이런 어떤 범죄 행위, 서비스 질 수준이 아니라 범죄 행위를 공단이 잡을 정도의 지금의 역량과 인력을 확보하셔야 되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왜 이걸? 굳이 예상되는 이런 문제점들을 예상하시면서까지 관리하겠다고 왜 이걸 굳이 열려고 할까라는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중에서는 마지막으로 몇 가지 보완을 드리고요. 이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현장에 계신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형평성입니다. 아까 준영 교수님께서 이 기존 사업자와 신규 진입하는 사람들 간의 형평성을 얘기하는데 저는 지금 이왕이면 여기 변수를 지가를 갖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가가 높은 대도시와 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 간의 격차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크림스키밍이라는 단어가 있죠. 뭐냐면 우유가 이렇게 있으면 위에 맛있는 부품만 서로 먹으려고 달려드는. 만일에 시장이 열렸을 때 저는 좀 단언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게 금융기관들, 기업들이 영위를 추구하는 기업들이 만약에 시장에 진입한다면 가장 맛있는 부분을 먹으려고 달려들지 지방에 수익이 안 나는 곳에는 아마 많이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갖고 계신 자료에는 16페이지고요. PPT 자료는 26페이지입니다. 표준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일수록 시설이 적다. 왜 그런가 봤더니 아마도 공급이 부족해서일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내용을 좀 보시면 자, 같이 보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잘 들리시죠? 네. 목소리가 원체 저음이라서 좀 표준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은 공급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추정된다. 과연 그럴까요? 이거하고 상반되는 논문은 보건복지부에서 2020년도에 발간한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장기요양제도 발전 방향 연구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농어촌 지역은 수요는 있지만 공급이 부족하다. 또 지가가 높아서 공급이 부족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또 다른 보건복지부 연구 논문에 의하면 지가가 낮은 농어촌 지역도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이렇게 계량적으로 뭔가를 아니지만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논리의 흐름을 보면 지가가 높은 강남, 서초 막 이런 데는 지가가 높기 때문에 요양시설들이 부족해서 서비스 이용권이 제한되니까 문턱을 낮춰서 들어가게 해줘야 된다. 지가가 낮은 시골은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강남이나 이런 데는 이미 정원 수용률이 높기 때문에 새로 진입을 한다 하더라도 부작용이 적을 것이다. 그 다음 페이지에서 이렇게 기사하고 계시거든요. 지가가 낮은 지역에 그러면 왜 여성이 높을까? 충족률이 낮을까를 한번 생각해 주셔야 돼요. 지금 잡으신 변수 중에서 지가를 잡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통제하지 않은 변수 중에 구인난이 있을 것 같아요. 지방에서 무슨 일이 있냐면 요새 입소자가 있는데도 직원을 못 뽑아서 입소를 못 받아요. 인력 기준이 있는데 잠깐만요. 할 얘기 많았습니다. 인력 기준은 정해져 있는데 입소 문의는 있는데 인력이 없어서 사람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많죠. 근데 이게 다만 공급이 오버되고 너무 많기 때문에 여성이 많다라고 직감만 갖고 통제를 변수를 하셨다고 하면 나중에 연구를 하실 때 다시 한번 이 구인난이라는 걸 한번 통제 변수로 넣으신다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 문제냐면 저도 지방에 사는데 서울, 강남, 서초는 저는 사실은 돈이 없어서 발디딜 여유는 없어요. 근데 보면 아이들도 키우고 있지만 교육도 격차가 발생해. 의료도 격차가 발생해.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노후가 됐는데 아까 AIP,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말씀하셨죠. 제가 나이가 들었는데 뻔히 집 옆에 있는 요양원을 내버려두고도 사람을 못 뽑아가지고 저기는 못 들어가고 사람을 그나마 수월하게 뽑을 수 있는 서울로 제 요양원을 가야 된다면 이거는 아까 말한 에이징 인 플레이스하고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강제로. 그러면 강남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남, 서초 이런 곳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의 에이징 인 플레이스가 중요하다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에이징 인 플레이스도 같이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제가 말하는 형평성이고 이게 제가 말하는 공정인 거예요. 어떤 곳에 어르신들과 입소자, 대기되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연구를 선제적으로 하신다면 지방의 에이징 인 플레이스도 같이 고려해 주시고 지방 시설들이 왜 정원이 충분히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이 많은지에 대해서도 이거를 좀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지방하고 도시하고 이제 너무 격차가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좀 억울해서 서울로 이사는 올 수는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교육과 의료만은 제가 감당하고 살았지만 이제 노후라는 복지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더 공정하고 차별 없도록 이걸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금융이나 이런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는 걸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저는 감사한데 약탈적 사업자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악용 가능성, 그러니까 PPT 페이지로는 49페이지고 갖고 계신 자료에는 28페이지 하단입니다. 저는 이게 뭔가를 지금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를 잘 본 사람이 기말고사도 잘 본다고 하면 믿겠는데 현재 아시겠지만 지정 취소된 대표자 혹은 기관은 1년간 재지정을 금지하도록 돼 있죠. 임대사업자는요. 빠지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정심사를 통해서 잡겠다? 아니요. 현장에서는 지금 재가기관도 잡지 못합니다. 아까 맨 앞에 제가 잘못된 사례라고 말씀드렸던 포항의 사례를 보면 그 기사 원문을 보면 3군데가 폐업했는데 3군데가 개업했대요. 뭔가 의심이 되지 않으세요? 왜 하필이면 이게 똑같을까요? 재가기관들 같은 경우는 명의 바꿔서 사무실 위치 바꿔서 다시 이게 개업하는 게 창업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시장에 들어온다면 정상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잘못했을 경우는 1년 동안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조금 더 겁을 먹고 열심히 하려고 할 거예요. 임대사업자는 이 건물에서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폐업을 당하면 다른 건물로 옮겨가는 것만인 거죠. 입소자들 다 데리고. 네.
아니 왜 기존에 정상적으로 운영을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페널티가 가해지고 1년이라는 징벌적인, 예.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에게는 문턱을 낮춰서 개구리 널뛰기 하듯 여기저기 다녀가면서 이런 어떤 문제점들을 만들 수 있도록 열어주는지 저는 사실을 오히려 궁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런 약탈적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뛰어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나중에 공단에서 하겠다가 아니라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다면 막아주셔야 합니다. 조금 길지만 2개밖에 안 남았고요. 밤새만 좀 들어주세요. 37페이지 PPT 자료로는 22페이지 하단입니다.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반박하고 싶은 게 전략적으로 도입을 하는데 여기서 말씀하실 때 다양한 서비스를 신노년을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시설의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급자들의 공급을 유도해야 된다. 그래서 임대를 허용한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닙니다. 다양한 서비스는 수가나 비급여라는 비용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 다만 문턱을 낮춘다고 해서 다양한 서비스가 만들어진다?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그 근거는 이미 갖고 계신 자료 PPT 18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쓰셨냐면 조그마한 글씨긴 하지만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는 이미 강남 서초에도 임대를 허용을 해주셨는데 공동생활가정조차도 임대를 많이 안 하고 있다고 여기다가 써놓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더 역으로 공동생활가정을 임대를 허용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진입을 안 하는데 공동생활가정이 아닌 요양시설을 만일에 열어주면 많이 들어올 거라는 추측은 예상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건가요?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공생을 열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진입하는 사람이 없다면 요양시설을 열어준다 하더라도 결국은 돈의 문제고 그 누군가의 사업자는 커피숍을 할지 요양원을 할지 분명히 거기서 고민을 할 거기 때문에 저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다양화는 수가에 의해서 비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절대 제가 생각할 때는 진입장벽을 낮춘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기관의 현장을 좀 보면 구시에 묶여있는 요양시설들의 현장을 조금 감안을 해보시면 서비스 가격 수가는 고정이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임대료가 추가가 돼요. 근데 더군다나 인건비는 고정적으로 저희는 지출을 해야 돼요. 그럼 사업자가 커피숍을 예를 들면 주인이 운영하는 사업자와 임대료를 내면서 커피를 팔아야 되는 사람이 결국은 돈을 남기려고 하면 어딘가에서 뽑아낼 수밖에 없겠죠. 장기요양의 지금 수가 구조에서 뽑아낼 수 있는 데는 어디냐? 간접 인력의 인건비와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 비용입니다. 왜? 수가가 픽스가 돼 있고 직접 인력의 인건비가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어디서 빼가라는 얘기죠, 임대료를? 네,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하고 이 간접 인력에 대한 인건비에서 빼먹으라는 얘기인데 이건 옳지 않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앞으로의 발전과 신노년을 대비한 이런 어떤 장래를 생각한다 하더라도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와 인건비를 갉아먹는 구조로 제도가 설계되면 안 되죠.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오히려 정말 진정으로 서비스의 다양화를 고민하신다면 오래된 논문이 아니고요. 2022년도에 연구를 해서 2023년도 최근에 지금 건강보험연구원에서 연구한 자료가 있죠. 노인장기요양 요양보험 비급여 관리 정책에 관한 연구. 이거 건강보험연구원에서 발간한 자료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 비급여가 왜 필요하고 어떤 시스템들이 필요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상세하게 기술한 최근 자료니까 이런 부분을 오히려 대안으로 제가 한번 제언드려 봅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대를 통한 요양시설이 이제 만들어지면 이게 문턱이 낮춰지면 어떤 이득이 있을 거다. 아니요, 이미 현장에서는 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실 거예요. 근데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 사례를 알고 있으니까. 건물이 공실이 되어 있는 건물주가 대표가 되고 요양원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원장이 돼서 서로 협업을 하는 거죠. 내가 거기 들어가서 월세를 내줄 테니 당신이 대표가 돼주십시오. 운영은 내가 잘하겠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게 임대죠. 왜냐면 소유주가 대표자 설치자가 돼야 되니까 건물주가 자기 명의만 빌려준 거예요. 빌려주는 게 아니라 준 거예요. 줬어요, 실제로. 그리고 원장은 거기 들어가서 월세를 내면서 쉽게 말하면 자기 월급에서 떼면 주니까요. 기타 전출금으로 줘도 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어요. 자, 무슨 일이 벌어졌냐? 현주사가 들어왔어요.
현지조사가 들어오고 월세를 밀리니까 전기가 끊기기 시작을 하고요. 이 원장으로 들어왔던 임대사업자는 현지조사 비용이나 임대료 내야 될 전기세들이 밀리니까 어르신들이 방치돼서 지자체에서 어르신들을 전원 조치해야 되는 날조차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아요. 가봤더니 주방에 있는 그 전자레인지 위에 있는 덕트가 깨끗해요. 음식 조리를 안 했다는 얘기인 거죠. 임대사업자는 건물주, 대표로 돼 있는 사람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딴 데 가는 것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다른 건물주로 섭외해서 대표 이름만 빌려주십시오라고 또 하면 지금 공단에 지금 고시상으로 아무런 제재도 할 수 없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냉방에 도시락으로 연명해야 되는 어르신들은 제가 여쭤볼게요. 건물주의 책임인가요? 임대사업자인 원장의 책임인가요? 도망간. 누가 책임을 져줄 거죠? 둘 다 책임. 둘 다 도망가면요. 공간이 책임. 이런 제도는 만들지 말아야 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선진국이라고 말하기 그렇지만 선례가 있고 지방에 찾아보면 현장에서 수두룩한 안 좋은 선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거를 제도적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설득력 있는 얘기들과 좋은 선례들을 제시할 때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많은 국민들이 저는 이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계신 분들이 많으시고 학교를 다 다녀오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이 말씀만 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학교가 유명해지고 좋은 학교가 되려면 물론 선생님들이 잘 가르치고 관리감독 잘해야 되죠. 네, 공단의 기능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먼저 좋은 학생이 들어와야 해요. 저희가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수도 있고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공급자들을 폄하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원하는 한 측면에서는 같이 현장에서 일하는 학우 내지는 사업자들이 좀 괜찮은 사람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시장을 흐리지 않고 10사람 중에 대부분 잘하는데 2사람, 1사람 때문에 언론에 나오는 그런 수많은 폄하들과 그런 왜곡들 때문에 힘이 빠지고 잘하려고 했다가도 그렇게 악용해서 널뛰는 사람들을 부러워야만 되는 이런 현장, 그런 현장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괜찮은 학생들을 받아달라, 괜찮은 사업자들 현장에 들어오게 해달라. 그래야 우리가 학교로 말하면 물 흐리지 않고 폭력당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싶다라는 그런 바람으로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바람과 포착을 담아서 좀 길지만 진짜 진정 어린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영기 부회장님. 여기 오신 많은 분들의 의견을 상당 부분 대표해 주셔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연구 보고서상에 몇 가지 이제 사실 확인이 필요한 점들을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의 공급이 과잉이냐 이런 얘기 하시면서 아마 그 다른 변수도 같이 특히 그 부인난 측면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 전달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임대사업자들이 된다면 재지정 심사할 때 잘못되면 이제 쉽게 포기하고 관두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고, 또 공급 확대가 반드시 서비스의 다양화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임대 사업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제 임대 시설들의 문제점들 발생된 문제를 실제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들을 현실감 있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마지막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림 부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먼저 이렇게 공청회 자리를 마련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장교양 기간 임대 허용, 장교양 제도 기반 흔들린다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신노년층을 위한 요양시설 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어제 그제 저녁에 받았습니다. 저녁에 받아서 그 내용을 보니 연구 결과는 연구 목적과 연구 방향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장교양 제3차 5개년 계획을 보면
거기에 이미 시설 설치 기준 완화라는 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서 좀 실감을 했고요. 2019년 보험연구원에서 그 실시한 연구 결과 보고서를 보면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현황과 보험회사 역할 제고 방향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보험사에서는 장기요양 시장이 이제 성장으로 보고 성장할 수 있는 걸로 보고 연에 16.6%가 성장한다 이렇게 보고 장기요양 그 경영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실태 조사한 거에서 그 손익률이 0.1%, 그다음에 수지율이 4.7%로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장기요양 제도에 진입하기 위해서 이제 수익률 창출하기 위해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는 기준 완화를 위해서 정부에 문을 두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투자 비용 문제, 경영 리스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고 그 결과 16년층을 위한 요양시설 서비스 활성화 방안이란 용역으로 임대 허용을 통한 공급 확대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연구 결과는 연구 목적과 방향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국의 장기요양시설은 시설이 4,484개, 공생이 1,785개로 6,236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은 모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기준을 지켜서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시설의 공실률은 17일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캡처를 한 겁니다. 17일자로 시설은 20% 정도가 공실률이 있고 공생은 10.54%가 공실률이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공실률이 있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장기요양 기간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베이비 부모 세대가 대거 진입한다고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해서 보험사가 임대로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것, 이것은 장기요양 정책의 기반을 흔드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아까 크림 스킨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업이 돈이 될 만한 시장에 투자를 하고 경쟁을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험사가 설치 기준을 완화해서 임대로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것, 이거 자체가 크림 스키밍입니다. 장기요양 제도는 공적보험 제도이고 또 이 공적보험 제도에 보험사가 들어와서 수익 창출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사회복지 서비스 그 가치 이념을 무너뜨리고 장기요양 제도를 무너뜨리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본인 부담을 늘려 양질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사람, 그는 일부 소수 부유층입니다. 공적으로 갖춰져 있는 서비스를 싸구려 서비스로 깎아내려서 중산층 이하만 이용하는 것이라고 정리된다면 서비스 양극화 초래로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공적보험의 보편적 서비스에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21조 1항 별표 4 그 설치 기준에 보면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소 등인의 주거 안정의 목적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전국에 있는 6,236개 시설은 이 시행규칙에 맞추어서 설치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질 향상, 고급화, 1인 1실, 근엄한 노후 생활을 위한 다양한 돌봄 제공 아주 중요합니다. 향후 개인 시설들도 시대 변화와 수급자 요구에 맞추어서 변화되어야 됨을 인식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노년층을 위한 욕구 충족을 위해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연구하는 거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다만 같은 조건으로 장기요양 제도권에 진입해서 같이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곳에 특혜를 주고 진입 조건을 완화해 주는 것은 전국의 6,236개 시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장기요양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한 전국의 6,236개 장기요양 기관들은 경쟁력 악화, 인력 유실, 공실 상승 이런 여러 가지 피해가 예측되고 이로 인해서 서비스 양극화로 폐업까지도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보험사들은 장기요양의 진입보다는 대부분 재가시설 아니면 유료 양로원, 그 다음에 고령자 공동주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고령자 공영주택으로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보험사에 특혜를 주어서 기준을 완화하고 장기요양 제도를 체계를 무너뜨리려고 있습니다. 보험사 임대 허용은 15년 동안 쌓아온 장기요양 제도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요양시설 임대 허용의 문제점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입소노인 권익보호와 시설 운영의 안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시설의 난립화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뼈대만 남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세 번째, 장기요양 재정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회서비스의 시장화, 산업화로 인해서 사회복지 이념 가치와 장기요양 체제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초기 비용이 들지 않아서 언제든지 수익 창출이 되지 않거나 문제가 발생이 되면 폐업을 합니다. 또 수시로 매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를 하면 문제점이 있었죠. 지금 현재 한 군데 문제점이 있는 곳 사례를 또 말씀드리면 대표자는 건물 주고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이 있는데 대표자가 시설을 임대를 주고 나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게 문제가 돼서 지금 그 건물이 경매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장기요양 기관에 입소해 있는 어르신들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장기요양에 입소해 있는 치매 환자들은 환경 변화는 굉장히 환자한테는 타격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임대가 허용이 돼서 그런 문제가 돼서 자꾸 이주를 한다 그러면 환자의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비스 질을 낮춰주고 사망률을 높여주는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 난립화로 장기요양기관 운영 질서가 혼탁화될 것입니다. 지금 현지 조사 많이 하시죠? 현지 조사는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서비스 양극화 추례로 국민의 평등권은 박탈될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에 지가가 높은 서울에 시설이 부족하다고 해서 경기도에는 지금 2,166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2,166개 시설이 서울에 임대 허용을 한다 그러면 그 시설들은 다 문을 닫아야 됩니다. 이런 문제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 수급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것입니다. 재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 진입에 대비해서 신노년층을 위한 요양시설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세우는 것, 질 높은 서비스 대책을 세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건 적극 환영합니다. 그러나 KB 위례빌리지, 종근당 100%의 영혼처럼 설치 기준을 준수해서 진입하는 보험사 진입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 허용 정책을 반대합니다. 개원합니다. 시설이 부족한 서울 부산 지역, 이곳은 공공 장기 요양기관 시설 설치가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 장기요양 제도권 내에 진입하려면 예외 없이 모두가 임대가 아닌 자기 건물을 소유해서 어르신의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합니다. 셋째, 현재 우리나라는 장기요양기관은 인프라가 과잉되어 있지만 양로시설은 부족합니다. 보험사들은 향후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생활할 수 있는 유료 양로원과 고령자 주택 서비스 산업에 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넷째, 서비스질 개선을 위해서 적정한 수가를 요청합니다. 다섯 번째, 지금까지 열거한 문제점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문제점의 대안과 해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절차를 거쳐서 중장기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정책을 결정하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경림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여러 가지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기존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또 노인들의 주거 보완이라든지 또 뭐 사회복지적 가치가 훼손된다 이런 이제 문제점을 임대 사업을 허용할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고요. 몇 가지 제언을 해주셨는데 임대 허용 뭐 문제 반대하시는 건 당연하게 말씀하신 거고, 그다음에 공공시설 부족한 공급이 부족한 데서는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게 맞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제 뭐 지금 아마 진입을 뭐 고려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들 양로원 또 노인 주거시설 이런 쪽으로 좀 더 관심을 돌리는 게 어떻겠냐 뭐 이런 제안이 좀 있었고요. 주가 인상도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발표와 토론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먼저 발표하신 문영필 교수께서 여기 좀 지적된 내용 중에서 특별히 답변이 필요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먼저 짧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에게 의견 들을 시간을 드려야 되니까 부탁합니다. 네. 네. 일단 그 의견 주신 것들을 잘 들었고요. 그다음 잘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잘 검토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추후에도 의견 있으시면 뭐 공단이나 등등에서 의견 주시면은 지구와 공공단을 같이 논의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네. 특별히 뭐 반박할 뭐 그런 부분 없고요. 네. 의견 주신 것들 잘 정리해서 제가 또 개인적으로도 연락을 드려서 궁금한 것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보다 네 그리고 뭐 여러 우려를 하시는데 저도 사실 굉장히 우려가 되고요. 저도 이제 사회복지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전용 교수님 얘기하신 것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참여한 데에서 우려하신 부분도 저도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다 아시겠지만 연구 영역의 차원이기 때문에 중립적으로 저는 적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장의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되는데 그보다 잠깐 먼저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이제 그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요양보험 운영과 임동빈 과장님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원래 일정이 없었던 걸 일단 저희가 이번 연구를 하게 된 배경은 어르신들이 이제 앞에 나왔어요. 일단 오늘 연구하시는 분 발표자분들하고 그리고 토론하셨던 분들의 의견 저도 잘 들었고요. 우리가 잘 정리해서 의견 반영해서 정책 수립하는 데 많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이렇게 오신 분들 말씀하실 게 많으신 것 같은데 마이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많은 말씀들을 이미 이제 토론자들께서도 해주셨으니까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은 새로운 얘기들로만 좀 질문을 하시든지 코멘트를 간략하게 다른 분들한테도 좀 기회를 드려야 되니까 너무 길게 하시지는 마시고요.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호수를 하시면 마이크가 전달될 것 같습니다. 뭐 어쩌부터 먼저 이쪽에서 제일 가운데 먼저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되도록이면 이미 나온 얘기는 하시지 마시고 새로운 얘기 또 우리가 몰랐던 얘기 그런 거를 부산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노인복지종합연구소 한국노인복지진흥원 원장입니다. 박남수 원장입니다. 자료 17페이지에 보면 일본의 손포케어에 대한 설명을 주는데 이 손포케어가 뭐 정보, 홍보 등등 금융그룹인데 여러 회사를 기존에 일본의 뭐 메시지사나 제편라이프나 그 M&A 맺어가지고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좀 보고만 적어놨거든요. 연구하시는 연구자가 그 내용을 아는데도 안 적으신 건지 이것도 안 하신 건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보면 연기금리 허용 시 연기를 허용하더라도 지나치게 연기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요양원을 오기 전에 대기업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너무나 잘 알죠. 연기조직의 생리를. 연구자분께서는 연기조직 일을 해보신 모르겠는데 연기를 허용해놓고 지나치게 연기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십장을 캐냈는데 밥을 많이 팔아야지. 선생님 오늘 연기만 팔아요. 이렇게 합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이런 무식한 말씀을 굉장히 나왔었어요. 만약에 제가 삼성군에 보냈는데 이재용 회장한테 회장님 지나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볼 때 뭐가 실수이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연구를 보고 제가 굉장히 좀 객관스럽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다에 대해 허용하지 않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두 가지. 두 가지 의견 말씀해 주셨고요. 다른 의견도 한꺼번에 다 모아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쪽 가운데 여기 또 엎고 계셨는데. 네, 거기부터 하세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험회사에서 이 시장에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생각을 곰곰이 해봤는데요. 네,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지금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 기간은 그 인건비 포지션의 직간접이 합쳐서 80% 이상이기 때문에 또 요즘과 같은 고물가, 고이자 상황에서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마진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왜 이 시장에 들어오려고 할까? 뭐 상급 치시려는 비교표를 좀 받아가지고 수익을 얻고자 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지만 대기업은 그 돈 벌자고 들어오는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치매 간병보험 때문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건강보험 사례에서도 저희가 2000년도 초반부터 실손보험이 보편적으로 판매가 시작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본인 부담금하고 비급여를 보험회사에서 이제 해주니까 고진료병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서 병원 찾는 횟수라든가 대형병원 소리 현상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가 돼가지고 당국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실손보험 보장률을 100에서 95 이렇게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지금 치매 간병보험을 팔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들이. 그러면은 가입자가 등급을 받고 시설금을 인수하시게 되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돼요. 일정 금액을. 그런데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그 보험회사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돈은 결국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보험회사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건강보험 사례처럼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가 될 거예요. 그럼 노인양형 재정도 악화가 되겠죠. 그러면 보험료를 오르겠죠. 그럼 국민들이 부담하는 부담도 올라가겠죠.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은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헌신에서 맨날 얘기하는 게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장기간 사업이 있어서 재정 악화는 막아야 된다. 그러면 보험회사가 만약 지출하게 되면 건강보험 사례처럼
노인 장려금 재정이 나빠지는 거는 불을 보도 화납니다. 화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더군다나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에 묻고 싶어요. 만약에 실손보험을 파는, 건강보험 실손보험을 파는 보험회사에서 만약에 의료 서비스 하겠다고 하면은 허용하시겠습니까? 건강보험료가 엄청 나빠질 텐데 허용하시겠어요?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운데 나오겠습니다. 기존에서 요양 운영하고 있는 권승희입니다. 잘 안 들리세요? 예. 지금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 하여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가 들어왔을 경우에 요양시설이 공급이 부족하다 하여 지금 임대를 허용을 하는 방향을 지금 대책을 내세우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소유권을 소유자가 소유로 해가지고 시설을 운영하게끔 해도 지금 매년 우리가 공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년이면 한 몇천 개 시설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더군다나 대형 시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하던 시설들에서 또 지역마다 한 20%의 그 자녀 시설이 지금 남게 되고 있어요. 공실률이 그렇게 생기게 되는데 왜 이렇게 지금 자가 소유에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왜 꼭 굳이 그 임대를 허용해야 되는지 저는 그거를 좀 그 방안을 왜 생각을 해내셨는지 그거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계시는 원장님들은 진짜 이 초기 투자 그리고 그 건물을 소유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 굉장히 막대한 그 초기 투자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재산권이 지금 다 침해를 받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한번 고려를 안 해보셨는지 한번 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 있으신가요? 다른 의견 말씀하신 분 저쪽에 거기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요양보호사 총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정찬미라고 합니다. 오늘 이 공청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건복지부에 보내서 토론을 좀 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너무 급박해서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청회라는 것이 단지 그 몇 사람 이야기만 듣고 이거를 정책을 연구하고 실행해버린다는 것은 너무나 탁상적인 행정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이제 학계 전문가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또 이제 이용자 그리고 그 제공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 기관자 그런 데가 다 들어가서 정정당당하게 충분히 논의가 된 후에 이 정책이 이게 실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돈을 벌려면 사회에서 지금 그렇게 많이들 말을 해요. 돈을 벌려면 직접적으로 노인 사회에 뛰어들어라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한 13년 동안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면서 공동생활가정 거기를 이제 한번 해보려고 갔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어르신 한 분에 권리금이 1,000만 원이 붙어 있어요. 그럼 벌써 상품화가 돼 있다는 거죠. 그렇게 돼 있는데 요양시설을 또 이렇게 상품화를 만들어가지고 어르신들이 이쪽으로 옮기고 저쪽으로 옮기고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아주 우리 신세대를 위한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이것은 돈 없는 사람은 죽으라는 결론이고 절대적으로 이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정책을 이렇게 만드실 때 충분히 공청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려면 미리 공표를 하시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거기에서 해결점을 모색을 해야지 암암리에
급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공청회가 진행돼가지고 이렇게 된다면은 그런 충분한 의견이 아니라 탁상행동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청회를 할 때는 충분히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더 듣기 위해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또 한 분 정도 더 의견이 있으시면 더 의견 저쪽에 계세요. 예. 인천에서 온 그 인천 노인복지협회 회장입니다. 신노년층을 위한 요양시설 서비스 활성화반은 이건 어디서 주최하는 건가요? 보통 주최 어디서 재원이 나오고 어디서 전남대학교에서 그냥 주최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부분 아니 건보의 성격을 모르는데 국민건강. 보통 자료를 우리 그 부회장님도 그렇고 이 자료를 받아서 대부분 공청회 자료가 토론회 자료도 같이 실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틀 전에 자료를 줘서 검토하게끔 만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이런 공청회 자료가 어디 있을까라는 부분들 이건 보통 뭐 일반 그 사회단체도 이렇게 만들진 않거든요. 저 자료를. 그런데 이 자료를 만듦에 있어서 뭐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기 계신 토론자분께서 너무나 많은 자료를 찾으셔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보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실리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료도 이 자료 이후에도 이 토론회 자료가 다시 한번 건보에서나 아니면 보건복지에 실어가지고 다시 한번 내려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료를 너무 늦게 주셔가지고 좀 검토할 시간 이쪽 가운데 의견을. 한국노인장기요양위원회 수석부의 국정식입니다. 손을 아까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발언을 얻어서 말씀드립니다. 전부 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저희 보면 90% 이상이 90%가 이상이라고 했는데 다 공감하는 내용이고 대동소이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논의 자체는 전제로 해서 지금 토론에 공청회가 됐다고 생각이 되는 거고 전제가 충족률이 낮다 대도심에 그리고 서비스진이 낮다라는 이 부분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인 통계는 지금 인건비가 뭐 상승이 되고 그다음에 부인당이 심화되다 보니까 좀 운영하는데 도심에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시율이 높다는 게 이유고 전체적인 통계로 봤을 때는 저희가 체감하는 거는 공시율이 낮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그 전제로도 연구한다는 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형평성 문제는 반복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시설들은 십수년 동안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각종 리스크를 안고 리스크라는 건 뭐냐면 지정 취소, 그다음에 시설 폐쇄 이거에 대한 어떤 엄격한 어떤 전제 책임을 가지고 우리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일거에 무시하고 거대 자본이 들어와서 형평성을 다 무시하고 분별해서 자유롭게 시장을 지배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은 진행이 돼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혹시 지금까지 얘기되지 않은 것 중에 뭐 또 더 추가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 계세요?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오산에서 왔고요. 제가 조금 황당할 수 있는데 노년층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노년층이 65세부터니까 한 뭐 10년 전 그래서 생각하면 55세부터 지금 55세이니까 65세 분들을 이제 신노년층 뭐 그렇게 대비한다고 하시는데 다른 주체들 중에 굳이 보험사를 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어르신이 오래 살수록 돈 나갈 일이 더 많을 텐데 걔네들이 이 동안대를 요양원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걸까? 저는 거꾸로 요양기관들이 부실해지도록 그래서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오히려 보험사 입장에서 불편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망치려고 얘네들이 더 시작하는 게 아닐까? 어르신들이 빨리 가셔야 도움이 되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옛날 어르신들은 보험 별로 가입된 적이 없어요. 근데 65세 미만
한 55세, 35세부터 65세 다 보험들이 있으거든요. 병원비 드는 것들 다 보험사에게 손해이기 때문에 저는 제도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가 아닐까. 수많은 중에서 하필이면 보험사라는 의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원장님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퇴직연금 보험에 가입하지 마세요. 걔는 돈이 있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퇴직연금 보험으로 가입하지 마시고, 퇴직연금으로 가입하시고, 걔네한테 퇴직연금 보험으로 가입했더니 이런 식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가 돈이 있으니까 이런 짓거리로 생각을 하는 거지, 걔네가 돈이 없으니까 이런 짓 안 하니까 퇴직연금 보험으로 가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사각지대에 계셔가지고 우리 김진석 교수님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잘 안 보여가지고. 예,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이고요.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보고 있습니다. 저는 복지부에 좀 답을 듣고 싶습니다. 참여연대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기자님께서 언론에 기사를 써서 사실상 이제 이것이 복지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들이 기사가 되었고, 그 기사를 접하고 참여연대가 4월 13일에 지금 여기 나와 계신 과장님, 나와 계신 요양보험 제도과에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 어떤 내용들이 있고 기사에 나온 내용이 사실이냐에 대한 확인 요청을 드렸는데, 그로부터 한 2주가 지나서 5월 1일 날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는데 계획이 없다, 정해진 게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로부터 한 불과 2달 남짓의 시간이 지난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정책에 대한 공청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과정이 어떻게 해서 그때는 아무런 계획이 없었는데 2달 만에 이런 계획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그때 이미 추진하고 있었으나 밝히지 않은 것인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그 공청회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을 드립니다. 자, 이제 뭐 시간이 거의 다 되었고요. 혹시 복지부에서 뭔가 한 말씀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 따로 또 참여연대나 말씀을 주실 건지 한번. 일어나세요, 일어나. 얘기하면 주시겠습니다. 하시기는 어려운 것 같고. 네. 얼굴 갖고 와주세요. 오늘 공청회에서 지금 많은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거고요. 이런 말씀들 참고해가지고 앞으로 정책 방향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의견들은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의견. 아마 이제 왜 왔는데 답을 해줘야지. 왔으면은 공청회가 왜 갑자기 답변하고. 이 자리는 결정을 하는 자리는 아니고요. 의견을 듣는 자리니까 충분히 아마 주신 의견들을 참고해서 여기서 그냥 곧바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검색을 추진하기 때문에 의견을 듣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의견을 들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그 실제로 결정을 하는 거는 또 아마 이거 복지부에도 좀 요청을 드린다면, 결정을 하실 때 각 단체들이라든지 이런 데 대표님들하고 같이 좀 상의를 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시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연구 자료는 이렇게 연구된 거고 예상 가능한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였고요. 여기서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추후에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정책 결정자가 아니고. 아무튼 뭐 개인적으로 또 의견이 있으면 말씀 주시고요. 이거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여러분 잠시만 조용히 해주십시오. 지금 뭐 여러분들 말씀 많이 주셨고요. 저 패널 분들 토론하시면서도 여러 가지 뭐 싫다,
그리고 의견들 많이 개진해 주셨습니다. 마이크 지금 현재 마이크 주세요. 이 법을 만들려면 법의 절차에 따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법 절차를 만들라고 공청회를 하는데 대부분 의도를 가지고 요식행위로 합니다. 요식행위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법을 만드는 그 절차가 있고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 중에 하나가 조령 모개하면 안 됩니다. 아침에 얘기해놓고 저녁에 바꾸면 안 돼요. 자가로 한다는 것은 이게 요양시설의 근간이에요. 근데 그거를 임대로 바꾼다고 흔들어 버리는 거는 이거는 조령무게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만 조금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위인설법이라는 게 있어요. 한 사람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요거는 아까 금융화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본가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본가를 위해서 염두에 두고 만드는 거지 지금 일반인들이 다 들어가서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세요? 우리 복지부 여기 나와 계신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근간을 흔드는 걸 하겠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법은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 누구나 그걸 인정하는 수긍해야 돼요. 통일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저는 완전히 흔들어 버리잖아요. 요양 업계 자체를 흔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제가 왜 여기 왔겠어요? 오기 싫어요, 이런데. 근데 우리 생업의 문제예요. 이 수많은 그 민간 사업자들의 생업 문제예요. 이 사람들 다 흐트러버리고 이 사람들 다 못 살게 만들고 그 업계 보험업계 이거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공식적인 공청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을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